이번 강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인 이메일 프로토콜 SMTP, 그 다음에 IMAP 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를 알아보고, 자, 이메일 서비스는 인터넷이 소개된 이후로 제일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응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MTP는 1981년 그 이후로 팝1, 팝2, 팝3, 그 다음에 IMAP 이런 것들이 소개됐는데 1980년대 중반에 관련되는 프로토콜들이 소개됐는데 그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일단은 이메일을 우리가 사용할 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사용자가 있어야 되겠고,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보내는 메일을 받고 일단 보내기 위해서 저장한 서버, 그 다음에 또 그 메일을 보냈을 때 상대방 수신처에 관련된 수신 서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메일을 보낸다 하면은 유저 에이전트가 일단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서버에 보내면은 이 송신 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신 서버에 도착이 되면은 사용자가 나중에 원하는 시점에 이 메일을 가져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이제 SMTP다. 그 SMTP는 풀네임이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소개된 다른 웹 서비스 앞에서 봤던 HTTP 이런 것에 비해서 먼저 소개된 그리고 응용이 된 그런 서비스가 이메일 서비스가 되겠고, 그것을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SMTP가. 먼저 이제 여기서 유저 에이전트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용자 메일 사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일을 쓰거나 또는 읽거나 하는 그 메일 사용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 리더뿐만 아니라 메일 라이터도 되겠죠. 메일을 쓰고 읽고 하는 그것이 사용자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메일을 작성하고 또 도착하는 메일을 읽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보내고, 예를 들면은 아웃룩이라든가 또 아이폰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많은 우리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웹메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한메일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 에이전트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내보낸다 했을 때 유저 에이전트가 작성한 메일을 내보낸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 송신 서버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신 서버에 이제 보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저 에이전트는 또 들어오는 본인한테 송신된 메일을 또 읽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프로토콜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서버는 이게 이제 메일 서버가 되겠는데, 송신 쪽에 있는, 수신 쪽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송수신을 다 할 수 있겠죠. 자, SMTP 프로토콜 쓰이는데 SMTP 프로토콜은 일단 푸시 방식이 되겠어요. 푸시. 자,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자, 메일을 보낼 때. 그래서 보내는 놈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받는 놈이 서버가 되겠어요. 자, 메일 서버. 여기서는 이제 이 서버가 송수신을 다 해주는 그런 서버인데 메일박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일박스에 이제 내가 보낼 때뿐만 아니라 받을 때 이제 이 메일박스가 사용돼서 거기에 들어오는 메시지가 해당하는 사용자별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보낼 때 여기서 이제 아웃고잉 메시지 큐가 이 부분이 되겠고, 이건 메일박스가 되겠는데, 내보낼 때 이것을 여기에 아웃고잉 메시지 큐에 저장했다가
수신 되는 이 서버한테 보내겠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게 SMTP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일 서버 간에, 그러니까 송신 서버, 수신 서버, 여기서 만약 이쪽으로 보낸다면 SMTP가 이쪽이 이제 SMTP 클라이언트로도 동작하고 이쪽은 SMTP 서버로서 동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적힌 것처럼 클라이언트는 sending 하는 보내는 메일 서버가 이것이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서버는 이제 받는 메일 서버가 서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SMTP도 클라이언트 앤 서버 방식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 자, 이메일에 뭐 request for comments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번호를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메일 SMTP 프로토콜은 5층에 레이어 5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인데, 그것을 일단 지원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4층의 서비스가 릴라이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TCP 이 프로토콜이 이제 사용된다. 그리고 거의 포트 넘버는 이제 25번으로 전 세계 표준으로 우리가 앞에 HTTP가 80번이었듯이 이렇게 포트 넘버 25번이 이메일용 SMTP 프로토콜에 할당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서버를 거치지 않고 항시 보내는 측, 그 다음에 받는 측 1대1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트랜스퍼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먼 거리에 뭐 보내는 그런 것일지라도 바로 항시 송신한 그 서버와 수신하는 서버 사이에 다이렉트 트랜스퍼를 한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서버를 이렇게 경유해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할 때 세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핸드쉐이킹을 해야겠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맺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하고 리스폰스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겠는데, HTTP처럼 우리가 이제 텔넷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공부를 위한 것이고, 실제 우리가 텔넷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보내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죠. 과거에 초창기에 이메일을 보낼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ASCII 텍스트에 커맨드를 입력해서 한 줄씩 이렇게 입력하고 했던 것이 이제 80년대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폰스 보내면 리스폰스가 있겠는데, 그 리스폰스는 이제 스테터스 코드하고 그 코드를 설명하는 설명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돼서 인터랙션을 하고, 우리 앞에서 HTTP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메시지는 초창기에 이제 이메일 SMTP를 개발할 때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것들은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7비트 ASCII 코드를 써서 보낸다. 자, 먼저 이제 앨리스가 이메일을 밥한테, 이게 밥이고 이게 앨리스인데,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건지 그 순서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가 유저 에이전트, 자, 메일 프로그램이 되겠죠. 뭐 아웃룩 또는 아웃룩 익스프레스, 뭐 한메일, 지메일, 그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작성해서 밥한테 이렇게 보낸다. 앨리스의 유저 에이전트 그 메일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메일 서버에 일단 보내겠죠. 넣겠죠. 그래서 거기서 메일 서버에 이제 여기에 메시지가 큐에, 이게 메시지 큐가 되겠는데,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것을 이제 수신인 밥이죠. 밥이 사용하는 메일 서버, 그것과 이제 SMTP 프로토콜이 TCP를 쓰는데 TCP 커넥션을 열겠죠, 먼저.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밥의 메일 서버가 만약 다운됐다. 그러면은 커넥션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또 시도를 뭐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의 메일 서버가 이렇게 이제 항시 메일 서버는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런닝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MTP 이 프로토콜이 이제 밑에 사용되는 트랜스포트 레이의 프로토콜이 TCP니까 TCP 커넥션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커넥션을 이용해서 아까 앨리스가 작성한 메일을 이제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밥의 메일 서버가 밥의 메시지를 여기 메일박스에, 여기 메일박스죠. 여기에 이제 넣어두면은 이제 밥이 이제 메일을 이제 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가져다가 볼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유저 에이전트 이 프로그램, 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프로토콜 위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뒤에 볼 텐데, 먼저 초창기에 SMTP 인터랙션은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을 써가지고 ASCII 타입의 캐릭터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서버 측이고 이건 클라이언트 측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서버 측에 그 호스트 이름 또는 뭐 URL이 되겠죠. 그 서버 측에서 이렇게 받는 메시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 메일 프롬. 그래서 자기의 메일 주소, 받는 측에 또 메일 주소. 그렇게 해서 이제 밥한테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에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끝낼 때는 이렇게 점을 찍고, 과거에 메일 프로그램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을 써서 메일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불편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밑에 저변에 있는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잘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SMTP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HTTP하고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HTTP하고 비교해서 HTTP는 앞에서 본 것처럼 HTTP는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웹사이트, 앱 서버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것을 가져오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가져온다. 그래서 풀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SMTP는 메일을 작성을 해서 사용자가 유저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버한테 보내서 최종 서버, 수신 서버한테 전달한다.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격이 풀하는 거고 이건 푸시하는 거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 둘 다 이제 ASCII 커맨드 리스폰스 인터랙션하고 스테이터스 코드 쓰는 것은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HTTP는 이제 오브젝트, 우리가 HTML 문서 안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인베디가 되어 있죠. 근데 SMTP는 이제 초창기에 개발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멀티파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서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그것을 멀티파트 오브젝트, 멀티플 오브젝트, 그래서 이것이 멀티파트 메시지로 이제 보내지게 되겠어요. SMTP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non-persistent, persistent 커넥션을 배웠듯이 SMTP는 이제 persistent 커넥션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한번 TCP를 오픈하면은 그 보낼 게 있다면 계속 그 TCP 커넥션을 통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SMTP가 헤드하고 바디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ASCII 코드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끝에 carriage return line feed 이런 식으로 carriage return line feed, carriage return line feed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낸다. 우리가 과거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한 줄 한 줄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에 인베디드 되게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메일을 편리하게 보낼 수 있죠. 이메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 SMTP를 배웠는데
SMTP는 어디까지나 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저 에이전트가 열이 푸시할 때 SMTP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또 HTTP를 써서 우리가 웹메일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HTTP를 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HTTP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작성을 해서, 그렇지만은 메일 서버 간에, 그러니까 송신 서버, 그 다음에 수신 서버 간에는 SMTP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저 에이전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풀 하는 거죠. 풀. SMTP는 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SMTP는 여기서 이제 사용은 안 되고,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IMAP이라든가 또 IMAP 전에 POP3라든가, 팝도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따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 과거 IMAP 전에 좀 간단한 것으로 썼던 건데, 팝 1, 2, 3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쭉 발전이 돼서 쓰이다가 간단하고 하지만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IMAP을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대부분의 이메일 프로그램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IMAP을 이용해서 이메일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어요. 또는 HTTP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POP3는 소개 안 돼 있지만 POP3, IMAP, HTTP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소개된 프로토콜을 조금 자세히 여기 설명된 정도로 한번 보면은, SMTP는 리시버의 이제 수신인의 서버에 전달할 때까지 사용되죠. 여기서 열입하고 여기서 열입하고 푸시할 때. 그 다음에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을 이제 수신 서버에 도착한 것을 가져올 때 이제 SMTP는 못 쓴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이 서버에서 가져오는, 서버에서 이 수신인이 자기 메일을 가져올 때 쓰는 것이 이제 POP3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IMAP을 이제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IMAP은 인터넷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서버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IMAP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로 저장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을 할 수 있겠어요. 대신 프로그램이 과거에 간단했던 POP3에 비하면 더 복잡하죠, 훨씬. 자, HTTP를 통해서 지메일, 한메일, 뭐 야후 메일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 또 보낼 때도 마찬가지. 이 SMTP 보낼 때는 SMTP 위에서 HTTP, 그 다음에 IMAP이나 POP 위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 이메일을 이렇게 가져올 때 더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웹메일 서비스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은 다음 서브챕터로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우리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D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인터넷, 앞에서 이제 이메일을 냈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메일 뭐 주소, 도메인명, 그 앞에 이제 메일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약어를 써서 하는데, 전부 다 그 실제 IP 주소를 해석을 하는데 이 DNS가 그 네임 레졸루션을 한다. 도메인 네임을 레졸루션 한다. 자, DNS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 자, 이것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사한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죠. 아이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가 또는 이름이라든가 패스포트 넘버라든가.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 아이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뜻 간단히 나오긴 했지만 IP 주소, 소켓 아이디 할 때 나왔지만 IP 주소 32비트, 이것이 이제 실제 주소로 찾아가는데 이 주소가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호스트, 모든 라우터들이 이런 IP 주소를 갖고 있게 되겠는데, 이 ID, 이 IP 주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호스트들, 그 라우터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름 하면은 뭐 구글닷컴이라든가 여기 뭐 저자가 있는 학교 이런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미국에 있는 학교라든가 여러분들의 학교 도메인명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이름을 실제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렇게 데이터그램 거기에 속에 넣어서 전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IP 주소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 그걸 네임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네임 레졸루션 그걸 DNS가 해준다.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IP 주소하고 이름 또는 이름을 IP 주소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매핑을 시켜줄 건지 그걸 쭉 어떻게 또 네임 레졸루션을 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이제 큰 개념으로 먼저 이것이 분산 DB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리얼타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죠.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된 그런 DB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네임 서버들, 또 많은 네임 서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서로 이제 분산돼서 동작되는 그런 분산 DB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DNS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IP 주소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드레스를 또 네임을 어드레스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그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아주 핵심적인 프로토콜이 되겠고, 이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DNS 주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죠. 우리가 인터넷 쓸 때 설정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S 서비스하고 스트럭처를 보면은, 이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호스트 네임, 즉, 뭐, 도메인명, 이런 것들 IP 주소로 이제 변환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가 이제 www.google.com 하듯이 그 월드와이드 앱 줄여서 www 이런 이름으로 쓰는데, 그것이 이제 별칭이죠. 별명 또는 가칭, 별명. 원래 그렇게 쓴 것에 그것의 웹서버라고 가정했을 때 이름은 이제 www 했지만 google.com이지만 실제 정식 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긴 이름, 정식 이름과 이런 별명을 관리하는데도 DNS 서버가 이제 사용되고 거기 서버가 이제 사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DNS를 우리가 서버를 세팅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또 특히 이제 DNS 서버 관리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면 되겠죠. 또 메일 서버도 뭐 google.com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래 풀 네임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줄여서 별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메일 하면은 메일 서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도메인명 써서 이렇게 하듯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 서버 엘리어싱 별명을 붙여주는 거 이런 것도 DNS 서버에서 세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DNS 서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또 뭐가 있냐면은 로드 분산, 그러니까 로드 분배. 그러니까 로드를 한 곳에 멀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서버가 여러 대 있다. 근데 IP 주소가 이제 틀린 서버들이 여러 개 있는데 DNS에 이제 그 IP 주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DNS 서버를 통해서 웹 서버로 이렇게 로드를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것도 DNS 서비스를 이용해서 DNS 서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닷컴이다, 네이버닷컴이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NS lookup 뭐 이런 커맨드를 써서 DNS 와이어샥 랩을 할 때 이제 해보겠지만 거기서 많은 IP 주소를 가지고 즉 많은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로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DNS가 이제 앞에서부터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이런 게 그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DB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분산 대신 여러 가지 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센트럴라이즈된 DNS로 하지 않고 왜 분산시켜서 하느냐. 그것은 이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DB 형태의 DNS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그 스트럭처가. 한 군데 고장 나면 전 세계가 그 DNS에서 네임 레졸루션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트래픽이 몰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있으면은 먼 지구상에 지역적으로 먼 곳에 있는 데서는, 가까운 데서는 이제 편리할지 모르지만 먼 곳에 있는 데서는 그 이름을 해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폰스 타임에서 영향을 주겠죠. 자, 메인티넌스. 자, 메인티넌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고장 나면 이제 고치는 데는 뭐 그쪽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건 이제 심플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 고장 났을 때 뭐 다른 것들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불편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스케일이 이제 한 센트럴라이즈 되게 하면은 집중된 구조로 갖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스케일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컴캐스트 DNS 서버가 이거 하나만, 다른 게 굉장히 서버들 많죠, 전 세계에. 컴캐스트는 참고로 AT&T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떤 브로드캐스팅이라든가 케이블 TV, 또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딩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숫자는 직원 수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공룡 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DNS 서버가 이제 사용되는 통계를 봤더니 하루에 뭐 이거 빌리언은 10억이니까 6천억 DNS 코리가 DNS 서버를 이용해서 DNS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DNS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DNS가 서버가 활용이 되고 있다,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 놔두면은 이렇게 규모를 키우거나 하는 데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DNS 서버들이 있으니까 한쪽에 쏠리지 않고 또 다른 데서도 그 많은 DNS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DNS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분산,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갖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계층 구조를 갖는데, 루트 DNS 서버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com DNS 서버, .org,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om, .org, .edu, .net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속 또 새로 만들었고, 이 이후에도. 자, 이것을 루트 DNS 서버라고 그러고, 그 밑에를 탑 레벨 도메인, TLD, 줄여서 TLD.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인 것을 3letter acronym이라고 그러는데, 세 글자 약어, 탑 레벨 도메인 이 되겠고, .com, .org, .edu, .kr 전부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것이 이제 authoritative. 이것은 이제 권한이 있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웹 서버의 IP 주소, 예를 들면은 IP 주소, 여러분들 학교의 IP 주소,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그 주소를 저장해 놓는 DNS 서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서버가, DNS 서버가 정보를 갖고 있죠. 어떤 정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구글닷컴이라든가, 그럼 구글닷컴의 IP 주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닷컴뿐만 아니라 다른 뭐 네이버닷컴이다, 이런 그 주소들이 실제 그 웹서버의 주소 또는 네임 서버의 주소, IP 주소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계층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com DNS 서버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르면 여기다 물어보면 그 .com DNS 서버의 IP 주소는 이거야. 그래서 그거 가서 물어보고, 이 .com DNS 서버는 또 여기에 이것들의 authoritative, 이런 아마존닷컴이다, 야후닷컴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글닷컴이다, 이것 IP 주소를, 그 DNS 서버의 IP 주소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물어보면은 그걸 물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웹 서버는 따로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IP 주소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임 서버, DNS 서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설티브 네임 서버라고 한다. 자, 클라이언트가 IP 주소를 원할 때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루트 서버한테 먼저 전혀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캐시, 자기 컴퓨터의 캐시 또는 로컬 네임 서버의 캐시 나중에 이제 그걸 배우겠지만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루트 네임 서버한테 이제 물어보아서 그래서 닷컴 DNS 서버의 그 주소, IP 주소를 알아서 이제 또 거기 가서 또 물어서 닷컴 DNS 서버한테 이제 이 아마존닷컴에 여기 이제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아마존닷컴 DNS 서버의 IP 주소를 이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등록하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아마존닷컴이 이 닷컴 DNS 서버 운영자한테 이 베리사인이라는 인증회사 있죠. 베리사인. 거기에서 이제 닷컴, .org, .net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돈을 내고 그 피는 약 6불에서 10불 정도, 과거에는 6불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그것을 그런 것들을 또 등록하는 등록기관들이 이제 레지스트라라고 하는데 그 레지스트라 컴퍼니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국내에도 뭐 굉장히 뭐 몇십 개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등록기관을 통해서 등록을 할 때 돈을 이제 뭐 20, 30불 뭐 내면은 그 여기에서 그 등록기관이 이 베리사인에 이제 등록할 때 내는 돈이 있죠. 그 등록기관에 내는 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그 등록기관의 수익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이제 닷컴 DNS 서버한테 아마존닷컴의 DNS 서버에 이제 그 물어보면은 물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아마존닷컴 DNS 서버가 되겠는데 DNS 서버한테 이제 IP 주소, 이 아마존닷컴의 IP 주소를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자, DNS를 계속 보고 있는데 루트 네임 서버를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루트 네임 서버를 보면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13개의 루트 네임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이 운영하는 게 미국에서만 뭐 200개 이상 루트 네임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실제를 먼저 한번 보죠. 자, 여기 루트 네임 서버를 잠깐 여기 자, root-servers.org를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리 여기서 열어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여기에 전 세계 현재 2021년 9월 현재 1394개의 그 이제 인스턴스는 이제 루트 네임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독립된 루트 서버 운영자들이 이제 운영기관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 그 12개 운영기관이 이게 베리사인이 있죠. 베리사인.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여기 뭐 아이칸도 있고, 12개가 되겠어요. 이게 전부 쉬어보면 12개가 되겠는데, 그것이 운영하고 있고, 미국 쪽에는 약 257개, 캐나다 32개 정도, 그 다음에 유럽 쪽에 283개, 루트 네임 서버가 거기 있고, 루트 DNS 서버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 중국하고 이렇게 한국, 일본은 54개 정도 있죠. 참고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온위치에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마저 다 보면은 자, DNS 루트 네임 서버는 이렇게 전 세계에 1300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름을 해석을 못한다 하면은 맨 끝단에 있는 마지막 해결사가 루트 네임 서버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닷컴이라든가 .org의 정보, IP 주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서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중간에 캐시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들을 다 로컬 네임 서버라든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반드시 가야 될 필요는 없죠. 자, 그런 내용이 뒤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인터넷 펑션에서 기능 중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
인터넷이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동작이 안 될 테니까 이제 보안을 이제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인증이라든가 메시지의 어떤 무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보안을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아이칸이라는 이제 이런 인터넷 운영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인터넷 이런 이름과 도메인명과 IP 주소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미 상무부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이칸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 아이칸이 이제 베리사인이라든가 다른 여러 기관들한테, 회사들한테 또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거라든가 IP 주소 뭐 관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칸이 또 루트 DNS 도메인명을 12기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제 13개 로지컬 루트 네임 서버가 있는데 베리사인이 2개를 하기 때문에 다른 11개 기관과 더불어서 12개의 기관이 13개의 루트 네임 서버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12개의 기관이 12개의 운영 회사가 그걸 운영하고 있다. 1300여 개의 루트 네임 서버를 전 세계를 봤을 때, 자, 탑레벨 도메인이 뭔지, 그 다음에 오서리티티브 네임 서버가 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레벨 도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닷컴 또는 뭐 네이버닷컴 할 때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mang.net, 한글로 mang.net. 자, 이렇게 mang.net 또는 뭐 kim.net 뭐 이런 것들 다 세계 표준 도메인이죠. 이거 전부 다 .net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네이버닷컴, 닷컴 이런 것들이 바로 탑레벨 도메인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이 정보를 저장하고 또 제일 처음에 저장하기 전에 등록하는 그것이 이제 탑레벨 도메인 서버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닷컴이라든가 다도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리사인, 과거에 이제 시큐리티 관련해서 RSA 그런 인증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베리사인인데, 여기에 이제 분사한 회사가 되겠어요.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도메인을 루트 네임 서버도 아까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운영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kr 이것도 마찬가지 탑레벨 도메인이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이, 과거에는 네트워크 솔루션이 운영했지만 지금 베리사인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메인을 등록할 때 이미 등록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여기에 이제 등록되는 거예요. 닷넷 같으면 닷넷 도메인, 탑레벨 도메인 서버에, DNS 서버에 등록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하는 데가 이제 등록기관, 도메인 등록기관. 도메인 등록기관은 이제 베리사인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베리사인의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가 낸 비용 중에 일부를 이 베리사인한테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탑레벨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오서리티브 권한이 있는, 우리말로 이제 권한이 있는 DNS 서버. 이것은 이제 여기에 이제 등록할 때 그 오서리티브 DNS 서버의 IP 주소를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록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도메인명이 있을 때 그것의 닷컴 여기에 등록을 하는데, 그게 등록하는 것이 거기에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이것과 연관된 DNS 서버의 IP 주소. 그래서 실제 닷컴, 여기서 네이버닷컴이다 하면 그 예로서 봤을 때 네이버닷컴의 IP 주소가 여기에 이 로컬 오서리티브, 이게 오서리터티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죠. 쓰기가 좀 불편한데. 자, 오서리티브 DNS 서버에 그게 이제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설명된 내용을 보면은 그 회사라든가 기관의 그 DNS 서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설티브 DNS 서버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어떤 호스트 주소, 그러니까 웹사이트 어떤 네이버닷컴 또는 wopen.net 또는 wopen.net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 어설티브 DNS 서버에 이제 그 IP 주소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DNS 서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NS 서버를 운영한다 하면은 바로 이 어설티브 DNS 서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등록 비용을 내고 이 TLD 서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이제 도메인 등록할 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이 운영한다면 개인. 자, 여러분들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은 내가 연구용으로 .net, 망.net, 김.net 또는 이런 open.com, wopen.com 이런 것들은 전부 한국잼들도 마찬가지. 내가 연구용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여기에 DNS 서버에 이걸 정보를 기록해 놓고 하는데 그 IP 주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설티브 DNS 서버가 되고, DNS 서버가 있는데 그것을 서버를 이제 직접 운영을 하고, 하나의 컴퓨터에 용량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게 웹 서버, DNS 서버, 웹 서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IIS라든가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하나의 컴퓨터에다 이렇게 이게 다 여러 서버를, 또 DB 서버도 마찬가지 둬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연구 목적이라면 간단하게 해서 편리하게 해볼 수 있겠죠. 한 개의 컴퓨터 내에서. 자, 로컬 네임 서버, DNS 네임 서버는 계층 구조상에 있지는 않는데 이건 이제 버퍼링 해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쓴다 할 때 로컬 DNS 네임 서버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는 이제 두 개 정도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 설정할 때 설정 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로컬 DNS 서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쭉 보면 이건 이제 계층 구조의 어떤 그 구조 속에는 있지 않지만은 사용자, 이걸 사용자라 있을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한 어떤 네임과 관련된 레졸루션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버퍼도 있으니까 몰랐을 때 이놈이 대행해 주는 거예요. 루트 네임 서버도 필요하면 가고, 닷컴 TLD 도메인 서버에도 가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IP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떤 웹사이트 이름, 호스트명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은 IP 주소를 알아다 주는데 그 서비스를 이렇게 로컬 네임 서버가 해주는 거예요. 다 해결을 해서 해결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 각 그 ISP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라든가 또는 LG 플러스라든가 또는 회사라든가 또는 학교라든가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네임 서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디폴트 네임 서버라고 그런다. 이걸 이제 로컬 DNS 서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여러분들 컴퓨터가 스마트폰이건 여러분들 PC건 DNS 쿼리를 요청했을 때 그것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을 그러니까 로컬 DNS 서버가 해주는데, 자기 버퍼에 있으면 버퍼 것,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물어다가 계속 물어서 해준다. 그래서 로컬 캐시, 로컬 서버에 이렇게 캐시 버퍼링 해서 하는데, 이 버퍼 사이즈가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TTL, time to live, 시간적으로 이제 있을 수 있는 버퍼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time to live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을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간 동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을 이제 버퍼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한참 후에 다시 물어보면 왜 없다 버퍼에서, 그러면 다시 또 물어다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컴퓨터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이전트, 프록시 서버처럼 DNS 서비스 관련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모르면은 물어다가 대행해주고.
에이전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데 DNS 네임 레졸루션, 네임 해석이죠, 해석. 네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 또는 뭐 재규적인 뭐 그런 게 순환적인 질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리커시브한 거하고 리커시브,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먼저 아이트레이티드 쿼리를 보면은 크게 성격이 틀린 두 가지 쿼리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이 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IP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알아보는데 이렇게 이것을 이제 로컬 네임 서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로컬 네임 서버가 되겠어요. 로컬 DNS 서버. 이것은 이제 이놈은 이제 실제 이거죠. 이것의 IP 주소가 필요한 거죠. 가이아 CS. 실제 그 컴퓨터는 여기 있죠. 이 IP 주소를 알아야 이걸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TCP 커넥션을 열고,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방식을 이제 아이터레이티드 쿼리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서버한테 물어보고, 이 로컬 네임 서버가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걸, 이것을 바로 아이터레이티드 쿼리라고 한다. 자, 리커시브 쿼리는 우리는 이제 실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두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리커시브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은 아까 아이터레이티드 쿼리고, 이 부분은 리커시브 쿼리가 되겠는데, 리커시브 쿼리로만 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이 IP 주소를 알고 싶죠. 그랬을 때, 이제 리커시브 쿼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물어서, 로컬 네임 서버죠. 그러면 이제 이놈을 모르니까, 캐시에 없으니까 또 물어보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깊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이터레이티브 쿼리하고 이제 차이점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오면은 또 전달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리커시브 쿼리로 이제 동작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DNS 레코드, DNS는 이제 DB라고 그랬죠. DNS 분산 DB인데, DB면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속에는 각각 레코드가 있겠죠. 그 레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네임 서버가 일단 매핑된 그 결과를 알았으면은 그것을 이제 메모리에 버퍼링 해놨다가 캐시 해놨다가 어떤 시간 동안은 저장을 하고 있겠지만, TTL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면은 몇 시간이건 이제 하루 이틀이건 지나면은 이제 없어지겠죠. 이 TLD, 그렇지만 TLD 서버들은 이제 서버들의 IP 주소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닷컴, 닷넷 이런 IP 주소들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로컬 네임 서버에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루트 네임 서버한테 찾아갈 필요 없이, 루트 네임 서버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탑 레벨 도메인, 그러니까 닷컴, 닷넷의 IP 주소를 알려고 하는데, 그게 로컬 네임 서버, 나의 로컬 네임 서버 거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캐시되어서 버퍼해서, 그러면 루트 네임까지 갈 필요 없겠죠. 이미 아니까. 모르는 경우에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 때는 이제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많이 쓰니까,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자,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가 IP 주소를 바꿨어요. 새로 어디 뭘 이사했거나, 어떤 조직이 어떻게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은 과거의 IP 주소, 그 웹사이트의 현재 IP 주소로 이제 변경된 건데, 과거의 IP 주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TTL 값이 expire가 되면은 그 값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변경된, 그것이 TTL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적으면은 빨리, 이제 새로운 IP 주소로 이제 번역이 돼서, 네임 레졸루션이 돼서 그것이 활용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꿨지만 과거의 IP 주소로 이렇게 TTL이 expired 안 된다면은 한참 동안 쓰이겠죠. 그래서 그 값을 몇 시간이나 또는 뭐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런 DNS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제 IETF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이게 표준화 기구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노티파이하는 메커니즘도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여기서 많은 부분을 이제 표준화 시켜왔다. 자, DNS 레코드를 보면은 그 중에 이렇게 4개의 디플로 되어 있는데 DNS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산 DB인데 이런 리소스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타입에 따라서 이것의 성격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타입이 만약 여기 타입이죠. 이건 TTL 값이고 지금은 이제 이건 무시해도 되고 네임과 밸류가 결정이 되는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타입이 A면은 이건 A는 어드레스가 되겠어요. 네임에 대한 밸류 값이 어드레스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호스트 네임,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 그것의 IP 주소는 뭐 이게 값이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리소스 레코드가 되겠어요. RR. 그 다음에 타입이 NS다. 그러면 이 밸류가 이제 NS 이 도메인명에 대한 네임 서버. 그러니까 어설티브 네임 서버의 호스트 네임. 이 도메인에 대한 이게 NS면은 이 도메인 즉 뭐 앞에서 본 wopen-net이라든가 뭐 한국.net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네이버닷컴 이런 것들 그 앞에 그것의 네임 서버가 ns1.naver.com, ns2.naver.com 이런 것들이 이 밸류에 그것이 들어가는데 그게 호스트 이것이 되겠어요. 호스트 네임. 어설티브 네임 서버의 호스트 네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타입이 C네임에 여기서 C는 캐노니컬은 이제 풀로 쓴 것, 정식의 그런 이름이다 이거죠. 여가 이제 C네임이면은 어떤 간단히 www 우리가 이거 많이 쓰죠. 이건 이제 별칭이 되겠어요. 이 별칭에 대한 풀네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호스트네임이 이렇게 길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어요. 자,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DNS 서버에 리소스 레코드로, 만약 DNS 운영자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 MX는, 여기서는 메일 익스체인지, 메일 서버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value는 메일 서버의 이름이 되겠어요. 이 이름에 대한 메일 서버. 즉, 예를 들면, 구글닷컴이다. 그럼 이건 mail.google.com이라든가. 이렇게. 자, DNS 프로토콜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그 메시지의 포맷이 있어야겠죠. 표준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콜이하고 리플라이 두 개, DNS 질문하는 것, DNS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서버한테 질문하는 것, 그다음 서버가 답변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콜이냐 리플라이냐 이 플래그가 몇 가지 다른 플래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콜이냐 리플라이냐 이런 걸 구별해주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올 때 그 질문들을 서로 여러 개의 질문들이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질문이 몇 개냐, 질문의 개수, 답변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의 개수만큼 여기 질문이 있을 거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플래그는 이제 콜이냐 리플라이냐 또는 뭐 리커시브냐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리커시브 아이터리티브 봤었는데 리플라이가 그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한테 그 답변을 받고 하는 그런 리플라이냐 받는 답변이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한테 받는 거냐 아니냐 그걸 이제 그 네임 도메인명에 대한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에서 IP 주소를 알려주면은 그건 이제 답변이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리플라이가 이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개수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추가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어디셔널 리소스 레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DNS에 이제 그 네임 서버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닷컴 도메인 네임 서버에 등록을 하는 것. 그 이제 도메인 등록 기간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벤처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됐다. 이름은 네트워크 유토피아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명이 필요하겠죠. 인터넷 시대에. 이런 도메인명이 자기 회사명과 같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네트워크 솔루션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 이제 베리사인 같은 또 다른 뭐 도메인 등록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먼저. 이것이 먼저 유사한 이름이 자기가 등록하려는 도메인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만약 미리 다른 데서 사전에 등록이 된 경우가 많겠죠. 좋은 이름일수록. 짧은 이름일수록, 그 다음에 좋은 이름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궁예지책으로 다른 이름을 이제 아무도 등록 안 하는 다른 걸 먼저 찾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은 이제 돈을 내고 등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등록할 때 이제 자기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IP 주소라든가,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에 대한, NS1, 그 도메인명 쓰고 자기가 도메인명을 운영할 것 같으면, 아니면 그 네임 서버를 자기가 운영 안 하면은 등록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제공해주는 네임 서버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공해주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이름을 이제 등록을 거기 이제 하면은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IP 주소를 이제 찾아서 서비스가 되겠죠. 되게 이제 프라이머리인데 세컨더리 2개 또는 뭐 3개 이상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등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네임 서버다 또는 어드레스다, 그런 리소스 레코드. 그래서 이제 닷컴 TLD 서버에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주는데, 이건 사용자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등록 기관이, 즉 도메인 등록 기관이 돈을 받고 이제 이걸 해주겠죠. 자, 네트워크 유토피아.com으로 이제 만약 이런 도메인 등록을 누군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아직 아무도 안 한 신규 도메인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메인 등록, 이것에 대한 네임 서버는 이거다. 그리고 이 네임 서버의 IP 주소는 이거다. 이거 주소기 때문에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를 이제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네임 서버를 사용한다면 거기에 이런 것을 이제 등록을 해놔야겠죠. 이 IP 주소, 이것에 대한 IP 주소 A해서 어드레스니까 이것이고, 그 다음에 MX, 메일 메일 서버를 운영하면은 또 이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서리티브 네임 서버에다 등록을 해줘야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DNS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DNS가 제대로 동작을 않거나 공격을 받아서 망가졌거나 하면은 이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산 DDoS, 디스트리뷰티드 DOS, 이 공격을 보면은 이제 루트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루트 서버가 중요하니까 여기 계층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루트 서버를 이쪽을 공격을 해서 그걸 이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공격해야 공격에 가장 그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견고하게 공격을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로컬 네임 서버에 있는 캐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중간에 필터링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공격하는 것이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 이것은 로컬 DNS 서버가 그 탑 레벨 도메인 서버라든가 이런 IP 주소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루트 서버한테 올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필터링 돼서 못 미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루트 네임 서버를 공격을 못하니까 그 이제 공격을 해서 나쁜 공격자들이 탑 레벨 도메인 닷컴 닷넷 이런 것들 공격하고 싶겠죠. 이것이 더 이제 루트보다는 더 공격을 하는데 더 그것보다는 이제 여기에 더 공격을 치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더 이제 잠재적으로 또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직 견고하게 잘 동작되고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 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 디도스 공격 때문에 몇 시간씩 못 쓰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DNS 쿼리의 어떤 값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건 포이즈닝은 이제 엉터리 값으로 보고서 엉터리 값으로 이렇게 DNS 서버에 줘서 이제 엉터리 값으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그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엉터리 아까 봤던 리소스 레코드의 값들이죠. 엉터리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DNS를 악이용하는 거, 익스플로이트는 이제 악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건데, 디도스 공격용으로 DNS를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푸핑을 하는데 소스 주소를 바꾸는 거죠. 변조해가지고 이거 공격할 타겟 IP 주소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뭐 메시지 조금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조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공격을 당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타겟 서버 이것에 이제 굉장히 많은 트래픽 뭐 데이터를 보내서 한다면 그런 것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공격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비교적 DNS는 이런 공격들로부터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